안녕하세요. 최강욱 전 대표의 1년 선배 진성준입니다. 오늘 저 초등학교 동문들이 많이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그 전주 일대에서 어린 시절 난 어린 시절 진성준을 기억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확인담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야, 참.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만큼 저희가 이제 여쭤볼 것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댓글로도 진성준 의원님께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방송에 좀 반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성준 의원님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내 또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원내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좀 주시면 저희가 후반부에 두루두루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해임 건의안하고 그 예산안 처리한 거 패키지로 네.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솔직히 잘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협상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원내 협상단이 모처럼 아주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합의하기가 어떤 과정을 좀 겪으셨습니까? 국민의힘과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그렇게 동의해 주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당이 어쨌든 169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했던 순간에 네. 이미 저건 저지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도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들은 정부 예산안을 좀 먼저 처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고 이거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합의만 된다면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협상이 뭐 잘 안 되었고 그래서 네. 결국 12월 1일, 2일도 못 하고 네. 그게 헌법이 정한 시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넘겨서 그러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 9일에는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국회의장께서 결심을 했죠. 일요일 날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될 또 국회법상의 시한인데 72시간. 72시간. 정확하게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그렇죠. 까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산안 협상을 타결해라. 그날은 반드시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을 같이 처리하겠다. 그게 국회의장의 입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 통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합의가 되면 합의안이 올라가지만 합의된 예산안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고 네. 모든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안이 부의되고 상정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모든 법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표결을 하게 되면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까지 갈 필요 없고 원안은 그냥 폐기돼 버리는 그렇죠. 것이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놓고 또 찬반 투표를 해야만 하죠. 네네네. 그래 이제 수정안이 발의된다고 그러면 그 역시 당론 발의니까 민주당의 안이 채택되죠. 채택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11일 날 본회의 예, 때. 11일 날 본회의 때.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긴급하게 국회의장께 전화를 드려서 며칠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선 해임안 처리가 됐군요. 해임안 예, 처리를 그렇죠. 먼저 하게 그러고 됐군요. 15일로 미뤄졌고. 밀리고. 그러자 이제 국회의장께서 그래 그러면 더 많이 늦출 수는 없고 15일 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겠다. 그때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해봐라. 라고 하신 거고 그렇지만 해임 건의안은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해야 될 법정 시한이니까 딱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왜 잘했다고 제가 평가를 하냐면 네.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 15일로 되다 보니 며칠 이제 말미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싸우지?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할 텐데 네. 이게 이제 부자 감세, 국민 감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주장하는 것이 같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산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네. 해임안 이거 탄핵안 이거 처리 어떻게 되지? 해임이냐 이게 탄핵이냐 이걸 거기에 뭐 관심 생각을 있었지. 하니까. 예산안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옮겨 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항상 법정 시간 안 지킨다 이거는 그냥 약간 일단 디폴트 값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고 예산안은 합의를 볼 것이다. 합의를 안 보더라도 뭐 민주당 단독안 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이 서버렸다. 네. 부자 감세, 서민 감세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감에 뭐 이게 그런 얘기 맨날 했거든 뉴스에서 저도 그 정부는 증액을 할 수 있고 뭐 국회에서는 삭감을 할 수 있고 그건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들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모르겠어요. 정치 전략적으로는 부자 감세 대 서민 감세 네. 뭐 또는 부자 감세 대 국민 감세라고 하는 것이 각이 딱 서서 선명하고 단순 명료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고육지책입니다. 증액이 안 되니까. 네. 네. 사실은 정부 예산안에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네. 그걸 재원으로 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넣자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예산안에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헌법 사안입니다. 네, 네.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증액을 못 하니 불가피하게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감액 권한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라도 해서 아하.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자, 민생에 도움을 좀 드리자라고 하는 발상을 하게 된 건데 이건 고육지책입니다.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 후원 계좌도 지금 공지에 오르고 있는데요. 진성준 의원 아직 많이 남았죠? 계좌가 예, 다 차려면 올해가 3억이라서 아, 저 지금 나오는 사진은 많이 제가 의원님 뵙고 나니 가장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 같은데. 저런 데를 웃는 사진 해야지. 그러게요. 환하게 웃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은 압도적으로 최강욱이 후배라고요? 그런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후배입니다. 제가 알죠. 그거는. 자, 우리 진성준 의원 후원 계좌 농협 351-1110-671093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여당의 태도라는 것을 계속 보시잖아요. 네. 처음에 나왔던 태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떤 변화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갈수록 완강해져요. 갈수록. 예. 이 협상을 계속 하다 보면 쟁점이 조금씩 좁혀지고 예. 서로의 이해 폭이 넓혀지면서 예. 이제 타협안이나 절충안들이 이제 마련되기 네. 마련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막판에 갈수록 더 완강해지는 겁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초부자 감세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네. 25%. 그러니까 영업소득 3천억 이상 그렇죠. 예. 발생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22%로 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통령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마라. 설득해라. 관철해라. 이렇게 오다가 딱 내려오니까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의 대표지만 뭐 재량이 없어라 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정부를 대표하는 협상 주체지만 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근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22%가 안 되면 뭐 24%, 1%라도 낮추고 뭐 경제 활력 관련해서 뭐 우회해서 네. 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장재훈 의원이 뭐 겉멋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게 사실은 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막말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지를 확 좁혀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신의 폭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협상의 재량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협상해야 되느냐. 맞는 말이죠. 나오시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얘기 하나 하고 예산 좀 들어가 봅시다.
해임 건의안 통과된 다음에 국정조사 관련해서 보이콧 하겠다라고 네. 선언했는데 분위기가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내 지도부는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없고 예. 그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다 사표를 냈다고 해요. 네. 그걸 뭐 어디에 낸 게 아니고 그냥 그 당 지도부에 낸 겁니다. 나 안 해.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렇죠. 액션을 한번 취한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주워 담겠군요, 결국은. 그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뭐 버틸 명분이 없고 그렇죠. 예. 뭐 유족을 뭐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 뭐 버틸 재간이 없다고 보고 또 그들 입장에서도 들어와서 일정 협상을 막 하면서 뭐 어디는 빼자 어디는 넣자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증인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할 때 네. 뭔가 좀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네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질 않느냐 뭐 이렇게 반론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도 예.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실리를 따지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그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이 뭐가 있는지 조금 주요한 항목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죠. 여야 간에 아까 이제 법인세 얘기해 주시고. 예, 법인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또 뭐 우리 민주당이 또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쟁점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쟁점이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네. 네. 그중에 2개는 세입 법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거둘 거냐를 결정하는 조세 관련 법안. 네.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 네. 정부의 주장은 정부 원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인 네. 3천억 이상 영업소득을 얻는 대기업들에게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22%로 3% 낮추자. 그 해당 기업이 300 몇 개 아니요, 정도죠? 80여 개. 104개입니다. 네. 100개인가요? 예. 그러니까 0.01%인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낮추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맨 아래 구간인 현재는 2억 원 밑에 영업소득 2억 원 밑에 기업들은 법인세를 10% 냅니다. 네. 그리고 2%서부터 5%까지는 20%를 내도록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5억까지는 10%로 하자. 예. 그러니까 중소 중견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부안 중에서 그 3천억 이상은 안 되고 네. 이 아래 구간인 5억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자. 이것만 통과시킬 수 있겠다. 네, 이게 네.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민 감세라고 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감세다. 중소 중견 기업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두 그게 번 해당되는 기업이 그때 얼핏 보니까 5만 개인가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예. 5만 4천 예. 4개 이렇게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3개, 104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정부와 5만 예. 4천 개의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 확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들은 그 5억 구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하. 그저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 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초부자 감세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예. 금융투자소득세에 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 2년간 유예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원칙대로 시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네.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으니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자들에게도 네. 요청을 하고 있으니 2년 유예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조건이 있다. 하나는 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받든지 손해를 받든지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증권 거래세 이걸 확 낮추자.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이. 예, 네. 이걸 낮춰야 손해 봤을 때도 세금 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봤을 때만 내요. 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주되 2년 유예하자는 거를 원래는 이제 소득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매기하는 건 원칙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2년 이후에 지금 주식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되 주식시장은 거래세를 확 낮추죠. 네, 거래만 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을 보고 손해본 부분을 빼가지고 그래도 이익이 5천만 원 이상 났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증권 거래세는 그것과 무관하게 손해본 사람들도 다 내는 거니까. 예, 났든지 손해가 났든지 그렇죠. 무조건 내도록 돼 있는 건데 이 과세율을 0.15 현재는 0.23%입니다. 실제로는 개미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핵심이죠, 그게. 근데 이게 다 가려져 있어서 네.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은 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예, 주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여러분들 거래세 계속 뜯기고 있는데 꼭 그러니까 확 이게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개미분들이 그 수수료는 계속 신경 써요. 어느 증권회사 통하면 수수료 얼마다 이건 신경 쓰는데 거래세에 대해서는 깜빡하고 계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팔 때 계속해서 이 거래세라는 게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은 세금 내자는 거지. 그럼 예. 유러브미님 내 주식 살려줘. 그리고 진성준 의원 후원을 완료했다. 저분은 또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늘 이렇게 거금을 네.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게 있고 그게 있고 세액 관련 또 하나의 조건은 네. 예, 금투세 이후의 조건 또 하나는 정부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물리냐면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초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양도세예요. 그거는 사고 팔았을 때 차익에 부과하는 그렇죠. 소득세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액이 1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당 전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 몇 명이 그러니까. 있냐고. 예. 이거를 100억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이 비과세 기준을 너무나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지 너무나 티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주식 부자들에게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초부자들에게 초부자. 몇 슈퍼리치들에게 명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없지. 나한테 왜 물어봐 이 사람아. 근데 이게 시행령 사안입니다. 법률 사안은 아니에요. 이걸 포기해라.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포기해라. 음. 그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 초부자 감세인 주식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현행대로 둬라.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 조건부 동의. 그렇죠. 그게 이제 세입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그렇습니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출과 관련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쟁점이. 예. 세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 삭감한다. 음. 그다음에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그렇죠. 예. 경찰국 운영 예산, 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예. 그리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거는- 돈이 들을 테니까. 그렇죠. 예. 이건 위법적인 시행령이거든요. 음. 위헌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는 수사비. 근데 그건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수사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공수사비의 10% 감액. 아.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예. 예. 이것을 동의해라. 예. 세출에서는. 예. 이게 이제 저희 당의 예. 요구 감액과 관련된 세입에서의 감액, 세출에서 세출에서의 감액은 예, 되게 주는 거고. 감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민생 예산 예, 증액인데 예.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금 30만 원 주죠? 30만 원씩 드리잖아요. 예. 근데 부부의 경우는 감액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예, 두 분이서 진짜 받으면 문제더라고. 예. 20% 감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위장 이혼하시는 부분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예. 사실은 그 10만 원이거든요. 아, 크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비정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 하자.
그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1조 6천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합의되면 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시작하자. 법을 그럼 만들고 8천억이면 되잖아요. 법을 만들고 나서. 네. 이거는 진짜 노인들이 알면 쌍수도 환영하실 거야. 환영할 거야. 진짜.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정부가. 이유는 뭡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거지. 그게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거 그 사안하고 또 어떤 또 두 번째로는 예.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는 예산을 좀 태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뭐 지금 한 2천억밖에 편성을 안 해놨는데 네.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얼마나 5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그걸 원상복귀하라? 그렇죠.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예. 공공 분양 아파트 예산이 예. 한 1조 원가량 편성돼 있는데 적어도 1대1로 맞추자. 분양 아파트, 공공 분양 아파트에 1조 원이면 공공 임대 아파트에도 1조 넣자. 이게 이제 저희들 요구입니다. 아니 여의도 가니까 그 원상 복구하라 아까 5조 6천억 원. 예. 그 이 저기 앞에 이렇게 피켓으로 예. 뭐죠 이게 천 같은 걸로 메고 예. 시위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렇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지역 화폐. 지역 화폐. 당연히 해야 하고. 이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고금리에 고물가에 그러니까 식당도 잘 안 가고 골목 상권이 엉망입니다. 네. 뭐 코로나로도 막 힘들었고. 시달려 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겹쳐가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골목이 좀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골목 경제가. 네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게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네. 이거 올해 7천억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근데 이걸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액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안에서. 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네. 국가는 손 떼고. 네. 그 얘기잖아요. 지자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지자체는 약간 할 의향은 있는데 정부에 저렇게 하면 축소가 되거든.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축소가 되니까 문제지. 네. 그리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시도를 해보죠. 전국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방 정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 맡고 있는 단체장들도 일부는 할 의향은 있는데 액수가 이제 줄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네. 줄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민생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예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돌봄 일자리 지원 예산. 이거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이것도 편성하자. 요구가 많지 않은지 종래에 정부가 편성해 왔던 예산보다는 크게 삭감됐거든요. 네. 그런데 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걸 좀 증액해서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들 도와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을 30에서 40만 원 올린다라는 거는 단기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아까 당장은 이제 어렵습니다. 부부간에서 20% 깎는 거를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5에서 1조 6천억 예. 원 정도를 확보하자. 네. 만약에 상반기에 그 바로 못 적용하면 하반기라도 적용하고 상반기에 법률을 정비하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7가지 아니 그러니까 증액 4가지 아까 2 플러스 5 네. 7가지의 감액 관련해서 예. 전혀 지금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건가요? 그게 전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견 접근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그 여당에서는 어찌됐건 법인세 최고 거기만 딱 꽂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많이 꽂혀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2년 유예 조건 없이 2년 유예 하자 여기에 꽂혀 여기 있고 꽂혀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표 이거 안 해 이런 분위기가 강한 거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강하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이제 이틀도 안 남았죠. 뭐 그렇죠. 사실은 하루 오늘 잤으니까 하루 반 남았습니다. 하루 반 남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협상은?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협상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원내 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렇죠. 이제 네. 두 분이서 들어가는데 만났다고 하면 헤어지자마자 제가 쫓아가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데 예. 좀처럼 접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협상이 계속되고 거듭되면 될수록 좀 접점이 만들어지고 절충안도 좀 마련되고 그렇죠. 예. 이러는 게 통예거든요. 네네. 근데 갈수록 완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 상황이어서 협상 전망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일 날 그 본회의 개최하는 것은 그 기정사실화 된 거고 네. 그거를 뭐 국민의힘 보이콧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이콧할 수 없죠. 본회의는 열리는 거죠. 열리면 무조건 수정안 먼저 올리니까 예. 민주당이 낸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증액과 관련된 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감액과 관련된 것만 이제 수정안 내겠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2조 정도 내외로 알려진데 맞습니까? 예, 그쯤 됩니다. 대략.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판단에 따라서 그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그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예, 네, 대략. 어쨌든 한 2조 원 내외의 감액 그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크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뭐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이제 본 심사들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예산안에 문제점들이 드러나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감액 예산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전부 살려주자. 그리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 예산이 왜 편성됐냐 이게 하는 문제 예산 100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감액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불효불급한 예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법 시행령 통치와 네. 관련된 예산, 그게 얼마 되지 않는데 네. 그거.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주머니 속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려고 예비비를 왕창 늘려놨어요. 5조 2천억. 보통은 3조 원 조금 넘게 예비비를. 예, 3조 한 2천억, 3조 4천억 뭐 이렇게 편성돼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핑계를 대겠구나. 뭐 예를 들면 기후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핑계야 뭐 그럴 듯한 그래서 건뭐될 수 있죠. 뭐 네. 상황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뭐 어쩐다 뭐 이래가지고 커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5조 2천억이나 편성해 놨는데 이거 다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년 수준으로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1조 2천억 정도 감액하자. 그렇게 해서 토탈하면 현재는 한 1조 7천억 8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뭐 어설프게 타협하느니 뭐 예를 들면 뭐 그 제로섬 게임은 아니잖아요 이게 늘. 그러니까 한쪽이 뭐 완벽한 승리 이런 건 없거든 협상이라는 게. 그렇겠죠. 그건 없는 네. 건데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어설프게 타협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협상이 잘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되 여야 협상을 최대한 네, 노력을 하되 안 네. 되면 가는 그게 다수결을 올리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힘이 센 세력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중간에 부동층들이나 중간층들이 볼 때, 야 윤석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똘똘 뭉치니까 해내는데 뭘 하는데?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아이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은 있습니다. 이게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서 단독으로 처리한다가 헌정사상 전례가 없죠. 없습니다. 아니 그 시행령 정치는 뭐 있었나요? 현정사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단단한 결심도 필요하고 민주당 내에서 또 동시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아니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있잖아요. 많은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진성준 의원님처럼 지금 예산 과정을 잘 아는 분들이 의원들이 다 나가야 돼. 근데 왜냐하면 잘 몰라. 어디서 그러니까 큰 틀은 알고는 있지만 디테일을 잘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부터 지금 얘기하시는 것대로 네.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4가지 사안이 있었고 감액과 관련해서는 7가지 사안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하거든. 어디 가서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니까. 이제 협상을 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죠.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는 쟁점이 그렇겠죠. 이제 추려진 예, 것이니까 예. 그런 것인데 협상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은 잘 모르죠. 저도 안 들어가는데 옆에서 귀동냥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사실 많이 알려야 돼. 모른다. 많이 알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언론만 보고 있으면 법인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예, 뭐 이게 지금 쟁점이 7가지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감세, 뭐 감액, 뭐 삭감 이런 막 표현들 등장하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어떤 프레임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고요. 지금 대통령이 노리는 건 뭐냐면 강하게 해서 화물연대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 야당 세게 때리고 야 버텨. 여당 버텨. 국민의힘 버텨.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어? 없잖아. 결국은 민주당 백기투항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라고.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죠. 예, 뭐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판입니다.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생각이 없고 그게 부결되면 준예산 사태로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인건비와 법정 지출만 가능하고 일체 재량 지출 다 중지됩니다. 민생이 어려워. 그럼 민생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준예산은 안 갈 생각이고 안 간다고 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게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신현일님이 오늘 이제 뭐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는 그 발언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저 문재인 케어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낮추고 대신 의료보험에서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법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정치 투쟁의 영역이지 그렇습니다.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결국 우리 국민이 좋을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촛불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뭐 노동자들 촛불 들고 건강보험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자꾸 이게 뇌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자성어 나왔잖아. 바보 천치. 그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요. 김태형 소장. 화면에 꼭 나 잡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쫄지 마. 아유, 고현주 쫄지 마. 근데 이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왜 저렇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법인세 얘기도 그렇고요. 네. 이것도 이제 문재인 케어를 실질적인 폐지 수순으로 간다라고 이제 그 워딩을 문재인 케어라고 달아놔서 그렇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의지를 굉장히 천명한 것이다. 그럼 결국 기승전 뭐냐면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세력 그쪽이 자꾸 더 잘 되게끔만 뭔가 이렇게 부채질해주는. 그리고 그걸 나는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역행하는지 무조건 문재인 지우기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좋은 일들을 왜 저토록까지 후퇴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도 이제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고 뭐 그냥 언급에서 나온 거니까. 큰 틀에서의 얘기니까 저희들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이 후퇴돼서 보장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당장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의료비 부담을 확 느끼게 되고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담 없이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이 커지니까 병원 가기가 겁나겠지요. 여기서 또 양극화라는 말이 사회를 나오는 양극화시키려고 거죠.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네. 완전 계급주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예산 문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15일 날 연말 맞아서요. 민주당 이제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최고위에서 장애투쟁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애투쟁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사안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뭐 정권 퇴진 주장에 민주당이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정치 보복 수사 그 편향적인 수사에 관련된 꼭지도 하나 있고 지금 이 민생 파탄과 관련해서 아까 문재인 케어라든가 노동자들 뭐 주 52시간 노동 계약들 등등 지금 너무나 산적한데 뭔가 한 번은 민주당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지지자로서 저는 뭐 당원 아니니까
예, 뭐 결단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도 또 당 지도부도 우리 국민과의 현장 접촉면을 더 늘려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충남 지역에 방문하고 네네, 네. 내일은 세종에서 네. 최고위원회를 갖고 또 충북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국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을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입당 운동 같은 캠페인도 더 세게 해서 네.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지켜주는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컨셉 자체가 국민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국민이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네. 강하게 대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네. 국민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요. 단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고 나서는 그 무슨 얘기 나눕니까? 요 예고를 살짝 해놔야지. 탄핵 얘기해야지. 그 해임 건의안 이후 이상민 해임 건의안 이후에 이거 실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버티고 있는데 이 탄핵 가능할까? 이거 지금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할 나눠요. 거니까 예. 광고 보시고 튀시면 안 돼요. 계속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와중에 춘천화재 우리 닭갈비 사장님 우리 이종화 선생님께서 이정환 선생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강력 대응을 좀 해달라. 진성준 원내대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대표님한테. 지금은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인 말고 행동하는 정치인 민주당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진성준 의원은 행동하는 정치인이죠. 네. 아무튼 자, 그 얘기 여쭤볼게요. 탄핵. 제일 궁금한 게 이상민 장관 해임안 지금 대놓고 거부권을 말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국정조사 다 끝나고 거기에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이 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꼼수를 지금 부리는 건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바로 탄핵에 돌입하지 않고 지금 수순을 보면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네. 탄핵의 명분을 더 축적을 하고 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유언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히 따져서 왜냐하면 탄핵을 발의하는 거에서 초점이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탄핵안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헌재에서 네. 꼼꼼하게 그걸 따져보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저희가 볼 때는 네. 실제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다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실제 가능하겠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와 비슷한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될 예산안 국면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오니까 뭐 해임 건의안에만 온통 관심이 쏠리고 예산안 문제는 잘 안 보였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네,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게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사건을 생각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왜 사전에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네. 왜 또 참사 당일날 그렇게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이 엉망이었는가. 그래서 그 좁은 골목에서 어떻게 15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압사. 예. 예?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잘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민 탄핵안을 내면 또 그런 문제는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이상민이 과연 탄핵될 거냐, 뭐 탄핵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뭐 그거를 인용할 거냐 이런 문제에 탄핵에 관한 논쟁으로 온통 전국이 휩쓸려 들어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들어가기 전에 파면되어야 될 사람이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서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했는데 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또 책임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국면이 마무리될 즈음에 그때까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이 순서이겠다. 그럼 저희 국민을 위한 순서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저쪽 지금 그 다 사퇴해 버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그거 이제 저기 그 누구를 부를지 등등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특수본이 지금 행안부 장관 쪽이나 이렇게 상층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안 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캐물어야 할지. 그래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당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일감으로는 부상당하신 분들 갔다가 목격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네. 증인으로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생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들은 민주당 국조위원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먼저 좀 말씀 주시고 그러면 국정조사 다 끝난 다음에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본회의를 제가 듣기로는 그 상정하고 아까 처리까지 하면 2번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적극 협조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물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박시영 대표의 문제입니다. 예, 예. 질문을 막 쏟아내요. 하나씩 하시에. 예. 하나씩. 알았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각 의원실들이 이제 특위위원들이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요구도 직접 듣기 위해서 유족 간담회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자료 요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이 불성실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예, 그건 좀 문제예요. 예, 그 특수본이 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이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표를 정식으로 낸 게 아니고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직의 의사를 밝힌 거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조특위 위원이고 국민의힘의 간사가 이만희 의원인데 그렇죠. 네. 그 간사와 국정조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쉽사리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제일 첫 번째가 현장 조사 활동을 벌여야 되겠는데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현장 조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야. 우상호 위원장 그리고 김교용 간사인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 문제대로 지금 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국정조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진짜 한 3번씩은 브리핑을 해줘야 돼.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다. 이거 알려줘야 돼. 계속. 네. 나중에 시간 다 임박해서 요구했는데 이쪽에 답을 안 왔습니다. 그때 알려봤자 국민들이 낙담을 할 거예요. 사실은 과정을 같이 밟아나가야 돼. 네,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들어와 네네. 있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네.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자료 제출이 대단히 불성실한데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보고라든지 청문회, 이른바 텔레비전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청문회 그렇죠. 일정들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해서 야무지게 따져 묻고 날카롭게 따져 묻는 일이 남아있죠. 남아 있는데 네. 우리 당의 의원님들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을 그런 분들로만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선정을 잘했더라고요. 막 목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막 디테일은 묻지 않으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 책임져 이렇게만 하실 분들이 아니라 조곤조곤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다 뽑았더라고. 예. 예전 구청장 출신 뭐 서울시에서 했던 분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했던 윤건영 의원처럼 다 네. 두루 경험이 있는 분들을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프로세스에 대해 이 지식이 있으셔야지 또 질문도 네. 날카롭게 할 수 있을 뭐 테니까. 신현영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치밀하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의원님들로 편성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같은 걸 쭉 지켜보시면
막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는 몰라도 굉장히 날카롭고 치밀하게 묻는구나 네네.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아, 지난번에 행안이 보니까 김교용 그 당시에 김교용 의원 간사였는데 예. 울림 있더라고 정말. 네. 그 이성만 의원도 네, 굉장히 네. 잘하시고 네.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네, 보면서. 그러셨습니까? 네,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네. 느낌도 좀 받았고.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혹시 국정조사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죠? 예, 예. 45일. 그러면 연장. 30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연장은 부족하면. 할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연장 없으면 게 뭐 1월 7일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뭘까 뭉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뭉개는 것을 너무 무력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상국회 끝나면 이제 국정조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청문회 일정이나 이런 걸 잡을 거거든. 근데 이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게 제때 안 오면 일정 네. 잡을 때 그걸 참고해서 그리고 연장하든가 이렇게. 저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대변돼야 된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김진표 의장이 어디까지 협조가 가능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안이나 해임안이나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고 네. 발의가 되면 발의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뒤에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지 두 번 않습니까? 열리하는 거잖아요. 두 번 열려야죠. 네, 본회의가. 3일 이내에 두 번의 본회의가 잡혀야 되는데 물론 본회의 소집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하면 의장이 소집을 하게 당연히 되는데 하는 뭐 거고. 저쪽에서 네. 합의해 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늘 발동해야 되는데 직권상정이죠. 네, 네. 뭐 직권상정이라기보다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회법 규정이 본회의 소집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탄핵소추안의 처리는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소집해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의무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분위기를 봤을 때 국회의장도 그렇게 예를 들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까? 의장께서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또는 해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계십니다. 네. 그 국정조사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네, 이런 네. 사안을 국정조사 안 하면 말이 되느냐. 뭘 국정조사 하겠는가 이런 거고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 책임을 우선 묻고 사법적 책임이 있으면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물으라는데 예? 왜 이걸 안 하고 있는가 해서 다방면으로 당신이 이 접촉이 가능한 선들을 찾아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라. 수용해라. 또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빨리 사퇴시켜라. 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전했습니다. 아, 김재부 의장이 예. 그런 생각을 확고 있는 거네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국정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소집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순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느껴지잖아요. 늘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든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네. 대신 댕겼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더 조마조마하고 이게 지금 걱정이 많고 댓글창 보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예. 참 마침 내일 저희 그 7시 코너에 네. 용해인 의원이 또 용해인 나와요. 의원,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용해인 의원이 아, 들어 뭐 있으니까 기대가 내일 아마 크죠. 네. 많은 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내일 저녁에 있을 가보자고 코너까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고 오늘 방송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고 또 우리 진 의원님 말씀도 한 말씀 그 마무리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님이 읽고 있는데 왜 올려요? 제작진하고 참 손발이 안 맞습니다. 네. 제작진하고 안 맞는 건 아니잖아. 소홀히 한 거 있어요? 스테이시님이 박시영 대표님 민주당 안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 밖으로 알리며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말도 좀 전해주십시오.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는 뭐 비슷한 말씀 그래서 해주셨어요. 예. 어떤 현안 이슈들 도드라진 이슈만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송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 나갈 때 그런 요청을 해서 네. 뭐 정치 하나인데 민감한 하나인데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런 의미거든. 사실은 깊게 고민하는 예.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니까요. 저희라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예. 전재현님은 박시영 대표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웹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RS는 전화 오면 받는데 웹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웹조사는 온라인 조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실제로는 패널 조사입니다. 온라인 패널. 웹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몇 개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글로벌 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 뭐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온라인 패널들을 모집합니다. 몇백만 명씩 있어요. 네. 최소 몇십만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패널로 가입하면 그 중에 이제 여론조사 할 때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 조사를 하는 특히 이제 사회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하는 아까 뭐 엠브레인을 필두로 해서 한국 리서치도 하고 뭐 글로벌 리서치 등등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런 데를 좀 유심히 보시다가 그런 패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물론 참여한다 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한 다음에 랜덤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집을 합니다. 후보가 예, 되는 예, 거죠. 예. 예. 군에 들어가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군에 소속된다. 예. 그렇군요. 예. 소금님이 진성준 민주당 보배 그러니까 조사가 없이 단어만 딱딱딱 새겨 적어주셨는데 잘 들어와 저게. 예. 예. 그리고 MLI님은 소액 후원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수진님도 글 남겨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오늘 남겨주셨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을 하면서 틈틈이 곁눈질로 올라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가슴 뜨거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주당 하는 것이 조금 성에 안 찬다 하는 반응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 제1당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일 못지않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일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수 야당이었다면 이것저것 돌아볼 것 없이 막 싸우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가가 운영되게 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 결정을 해야 될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을 위한 반대할 수 없고 또 투쟁만을 위한 투쟁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투쟁해야 할 곳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싸움들을 벌이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결국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국회 안에만 머무를 것인가 저희들이 국회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제든 국회 밖으로 나가서 국민과 함께 싸울 용의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제 본격적인 경청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많아지면 국민이 진짜 가슴속에서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그냥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과 함께 손잡고 싸우는 순간도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포석을 밟고 있는 거다. 포석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또 예산안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민생 개혁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정조사도 또 실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남한국화님이 오늘 토론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행이님은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성준 의원님 같았으면 지지지님은 진성준 의원만 같아라. 그 응원해 주시는 글들도 있고 사이사이에 싫은 말들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이거 소개해드려야지. 네, 그 네. 반응이란 건 솔직한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영희님이 멤버십 가입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멤버십에 따라서 저희가 리워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또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슈퍼챗 코비님 보내주셨고 라우스님 우리나라도 국가폭력에 대한 사건이나 위안부 역사 왜곡 등의 왜곡 비하하면 처벌 크게 받는 독일 같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도 지금 남겨주셨어요. 저 관련해서 지금 그 당원들 청원운동도 있죠. 당원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뭐 왜곡이나 망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파란나라님 큰 금액 오늘 슈퍼챗 보내주셨고 사시미 27님은 자꾸 저한테 이제 뭐 전시회 하라고. 예. 그러면 전시회 이름이 고추전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가족들 풀지 마요. 댓글로. 사시미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유러브미님 오늘도 역시 슈퍼챗 보내주셨고 익수아님 주 69시간 근로 개편한 노동자들에게 졸음까지 사치인가요? 법안으로 막아주실 수 있나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좀 귀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재현님, 춘천아재 닭갈비님, 이종환 선생님이죠. 그리고 디에이스님 마지막에 또 큰 돈 보내주셨어요. 큰 금액 보내주셨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러 나오신 진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런 시간 많이 가져야 돼 정말로. 아니 의원들 많이 불러주십시오. 저희야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렇죠. 네. 자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많이 나오실 거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원내 전략과 협상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략을 다 깔 수는 없거든요. 네, 전략을 다 드러내놓고 하면 뭐 전략이 구사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 요청이 와도 조금 사양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야 요청하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몇 가지 쓱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또 내일 저녁 7시 있고 목요일도 오후 2시 저녁 7시 목요일날 또 2시에는 전우영 역사극장 의원님 나오죠. 예. 나오고. 예. 그 목요일날 또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오창수 평론가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요. 이번 촛불 집회 좀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희 깃발이 토요일날 또 나붙길 겁니다. 노란 바탕에 하마 깃발입니다. 하마 깃발.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